이거 어디서 났어? 아내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다. 참나, 내가 당신 바람 피운 증거를 보여주는데 고작한다는 말이 어디서 났냐고? 그게 중요해? 그걸 안다고 당신이 나를 배신한 사실이 달라지기라도 해? 결혼 7년 차인 아내에게 나는 쏘아붙였다. 보기에는 나쁘다는 거 인정해. 키스한 것도 맞아. 하지만 바람은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랬다고. 그녀가 변명했다. 그게 당신 변명의 전부야? 그 남자가 누군지, 왜 키스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사진 속에서 섹스만 안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게 우리가 결혼식에서 한맹세를 지키는 방식이야? 나는 반박했다. 민준 씨, 당신 화난 거 알겠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거야. 이걸로 소란 피워봤자 좋을 거 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남자 이름조차 말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화낼 이유가 뭐 있겠어? 나는 비꼬았다. 이름이 뭐가 중요해. 당신 바보같이 싸움이라도 걸면 어떡해. 그 남자한테 맡기라도 하면 난 안 돼. 그녀는 반대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네. 당신은 이미 선택을 했군.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답하고는 위층으로 달려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를 따라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여행 가방 싸는 중이야.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왜?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당신의 거짓말과 기만에 더는 못 견디겠어. 내가 후회할 짓을 저지르기 전에 떠나야겠어. 나는 으르렁거렸다. 바보같이 굴지 마. 민준 씨, 나를 때리진 않을 거잖아. 그녀는 나를 설득하려 했다. 오늘까지는 당신이 절대 바람 피울 리 없다고 생각했지. 우린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나는 쏘아붙였다. 바람? 누가 바람 피웠다고 그래? 그 사람과 키스한 건 바람이 아니야. 그녀가 우겼다. 또 거짓말하는군. 하지만 난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 민준 씨. 그 남자랑도 다른 누구랑도 바람 피운 적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건 뭐라고 부를 건데? 나는 그날 밤 찍힌 다른 사진을 내밀었다. 그 남자에게 봉사하는 그녀의 모습이 꽤나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 중요해? 그걸 안다고 당신이 바람 피우고 거짓말한 사실이 바뀌나? 나는 다그쳤다. 그녀는 사진을 떨어뜨리고 흐느끼며 나를 껴안으려 했다. 가까이 오지 마, 지연아. 솔직해질 기회를 줬지만 넌 내가 진실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 네가 솔직했다면 우리 아들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남아서 대화했을 거야. 하지만 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난 내 핸드폰만 가져갈 거야. 서준이 때문에 긴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지 마. 안 그러면 차단할 거니까. 알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분노와 상심에 가득 차 집을 나섰다. 금요일 밤 나는 한 모텔에 체크인하고 주말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로 했다. 만약 이혼한다면 서준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나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녀가 해명하거나 사과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일단 떨어져서 다음 수를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다. 아내와 아들의 부재는 무겁게 나를 짓눌렀고 외로움은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기절할 때까지 울었다. 다음 날 정오쯤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나는 공학학위를 받고 지역의 한 화학연구소에서 일했다. 5년 후 나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연구개발센터의 생산관리자 자리를 제안받았다. 연봉도 상당히 인상되었다. 우리는 친구와 가족을 뒤로하고 이사했다. 아내 지연은 2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대형 금융그룹의 콜센터에 취직했다. 1년 후 서준이가 태어났고 내 수입이 충분했기에 나는 그녀에게 전업주부가 되라고 설득했다. 그녀는 직장 동료들을 좋아했고 그들은 곧 우리의 주된 교우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그녀의 직장 동료 부부들과 자주 어울렸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교 생활은 대부분 그녀의 직장 동료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매력적인 남자들 사이에서 나는 어딘가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이었지만 그들은 나를 잘 대해주었다. 메시지는 지연이 우리의 문제를 상세하게 알린 친구들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만나서 상황을 해결하라고 재촉했다. 그녀가 나에게는 비밀로 하면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내 사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다. 지연은 내가 차단할 것을 알고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았다. 지연의 절친인 수진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일요일 저녁 6시에 자기 집에서 그룹과 만나자고 했다. 함정이라고 의심한 나는 내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고급 한우 전문점을 대신 제안했다. 그들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내가 그 만남에 동의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지연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고, 친구들이 누구 편인지 확인하고, 그녀의 행동에 연루된 사람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고객 관리자로서 대립 상황에 익숙했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답이 필요했다. 나는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전략을 짜기 위해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실소가 나왔다. 테이블에는 지연 옆자리 하나만 비어 있었다. 그녀가 나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나는 그녀가 다가오기 전에 막았다. 괜찮다면 저쪽 끝, 그녀에게서 먼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다른 테이블에 앉겠습니다. 지연이 반응하기도 전에 수진이 재빨리 대답했다. 물론이죠, 민준 씨. 재환 씨, 민준 씨에게 끝자리 좀 내어줘요. 저녁 식사는 이미 계산되어 있어요, 민준 씨. 다들 주문부터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개인 룸에 있었다. 모두가 재빨리 주문을 마쳤다. 수진이나 다른 사람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지연이 의문의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 복사본을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지연 씨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척 관심이 많은 것 같군요. 우리가 직접 상의할 기회도 갖기 전에 그녀가 우리의 사적인 문제를 공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결혼에 대한 그녀의 지속적인 무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진이 말하려고 했지만 내가 말을 가로막았다. 어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답을 원합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지연 씨가 이름을 밝히길 거부하는 저 남자가 보이죠? 여러분 중 적어도 한 명은 그가 누구인지 알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돕고 싶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솔직하게 사실을 제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조차도 말을 꺼내길 주저했다. 아무도 그 남자를 모른다고 하거나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내 답을 얻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스테이크를 먹을 만큼 배고픈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식욕을 잃었네요. 여기 누구도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군요.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지연이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며 소리쳤지만 다른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 우리의 친구들은 그녀의 친구들이지 내 친구들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연과 수진, 그리고 그 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합리적인 토론을 계획했지만 내가 던진 요구에 허를 찔린 것이다. 그들은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식당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모텔에서 나올 참이었다. 나는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간단히 먹을 것을 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지연이 고용한 베이비시터와 이야기하고 감사를 표했다. 나는 빨리 저녁을 먹고 내 옷과 개인 물품들을 건넌방으로 옮겼다. 주말 동안 나는 지연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건넌방과 복도 화장실 문에 동일한 열쇠를 가진 자물쇠를 사두었다. 정리를 마친 후 나는 3살배기 아들과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재웠다. 지연은 밤 10시 5분쯤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는 듯했고 눈물을 흘리며 서준이가 자는 것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멀리 가라고 했다. 그의 순수한 잠을 방해할 필요는 없었다. 문을 닫은 후 그녀가 나를 껴안으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돌아와서 기뻐. 뭐 좀 만들어줄게. 우리 얘기 좀 해야지. 이미 먹었어. 고마워. 그래서 또 내 애인이랑 같이 있었나? 나는 넌지시 물었다. 아니, 한우 집에 있었어. 그들이 우리가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말을 찾는 걸 도와줬어. 당신한테 할 말이 많아. 그녀가 설명했다. 내 애인 이름을 대면 얘기할게. 그렇지 않으면 우린 할 얘기 없어. 그럴 수 없어. 그냥 그럴 수가 없어. 그녀는 슬프게 말했다. 네 애인에게 보이는 충성의 반만이라도 네 남편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난 건넌방에서 지낼 거야. 날 만지지 마. 무슨 병을 옮길지 누가 알겠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 아들과 멀어지진 않을 거야. 대화할 준비가 되면 네 첫 마디는 그 애인 이름이어야 할 거야. 그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결혼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 그의 이름을 댈 준비가 될 때까지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녀는 흐느끼며 돌아섰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과 나는 서준이에게만 말을 걸었고 서로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다. 월요일 밤. 나는 집에 와서 놀라운 상황과 마주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는데 부엌으로 들어서자 지연의 친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뻐하며 나를 짜증나게 할 만한 말은 피했지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서준이는 어딨어? 아들 앞에서 어른들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였다. 베이비시터한테 맡겼어. 오늘 밤은 거기서 잘 거야. 지연이 설명했다. 알았어. 나는 내가 모르는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말했다. 밖에 당신들 차가 안 보이던데. 우리 모두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했어. 당신을 놀라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 차를 보고 그냥 지나쳐버릴까봐. 수진이 말했다. 제대로 허를 찔렸네. 다들 여기 왜 온 거야? 내가 알아야 할 변화라도 생긴 건가? 내가 물었다. 여보. 지연이 말을 시작했다. 거실로 가서 설명해 줄게. 당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됐어. 좋아. 하지만 먼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금방 갈게. 나는 화장실로 가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그들과 합류했다. 두 개의 새로운 얼굴이 보였다. 나는 젊은 여자 옆에 앉아있는 지연의 애인을 즉시 알아봤다. 지연이 말을 시작했다. 민준 씨, 이현우 씨와 그의 아내 강미영 씨야. 오랫동안 우리 친구였어. 충격적이겠지만 당신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잖아. 이게 당신에게 말해줄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 모두 결정했어. 당신이 그를 공격하려 하면 여기 남자들이 막을 거야. 누구도 다치길 원하지 않아. 드디어 그의 얼굴을 보여주는군. 내가 다치는 걸 걱정하기엔 좀 늦은 거 아닌가? 나는 비꼬았다. 넌 내가 다치는 건 신경 안 쓰고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만 신경 썼지. 걱정 마. 그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가 지연이한테 옮겼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리고 싶지 않거든. 모두가 실망하며 신음했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민준 씨, 당신이 답답한 건 이해해요. 우리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걸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이름을 원했고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와 대화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현우 씨는 제가 대신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우린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이현우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시작이 좋지 않았네요. 우리가 친구가 되거나 적어도 예의를 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과 예의로 대할 것이고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민준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손을 옆에 둔 채 말했다. 첫째, 우리가 이제 막 만났으니 이현우 씨는 저를 박민준 씨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 관계가 격에 없이 지낼 정도라고는 상상할 수 없군요. 둘째, 당신은 노골적인 무례함을 보인 후에 존중을 약속하는군요. 저는 당신의 무례함을 무시하고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준 씨. 제 제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대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결혼한 여성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녀를 제 아내라고 부르지 마시오. 그 호칭은 곧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혼을 고려 중이고 당신도 잘 알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녀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박민준 씨? 내가 결혼한 여자라고 부르시오.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준 씨. 제가 결혼한 여자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 관점을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현우 씨. 계속하시오. 이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다. 이 방을 둘러보세요, 박민준 씨. 당신이 결혼한 여자와 당신 자신을 포함해 매력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이 보일 겁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평균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룹은 유유상종처럼 모였습니다. 우정이 깊어지면서 친밀감도 커졌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소울메이트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를 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과 당신이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믿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제 아내 미영 씨를 보세요. 그녀는 여기 있는 어떤 여자만큼이나 저에게 훌륭하고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당신을 포함한 여기 어떤 남자도 그녀를 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자신감은 우리가 서로의 성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일부일처제는 구시대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뢰, 친밀감, 이해, 그리고 나눔을 포함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내, 그리고 이 그룹의 다른 모든 분들이 동의한다면 참 좋겠군요. 이현우 씨. 하지만 그건 저와 제가 결혼한 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뢰합니다. 박민준 씨. 하지만 당신 관계에서 신뢰, 이해, 안정의 이점을 보지 못하십니까? 당신 두 사람은 이것에 마음을 열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양팔을 벌려 모두를 포함하며 말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이현우 씨. 당신은 방금 여기 있는 모든 여자를 제가 결혼한 여자를 포함해서 창녀라고 부른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도덕관을
그렇게 쉽게 바꾸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사는 당신처럼 부부관계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논리가 잘못되었군요. 박민준 씨. 이건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 두 사람도 우리의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당신도 원한다면 여기 있는 어떤 여자와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그룹에 합류했을 때 당신이 완전히 참여하도록 초대받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당신과 잠재적인 이점에 대해 논의했을 겁니다. 대신 그녀는 당황해서 물러났죠. 저는 당신이 우리가 제안하는 것에 이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고려하는 척하며 말했다. 그리고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이게 사실이야? 당신은 그들과 이걸 논의하고 나에게 먼저 말도 없이 이현우 씨와 분위기를 떠보기로 동의한 거야? 지연은 초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개선하고 강화하는지 들었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원했어.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단지 내가 배운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와 한 번의 만남으로 숙련된 유혹녀가 되었다고 믿으라는 건가? 처음이 아니었지. 그렇지? 그녀는 내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현우 씨가 끼어들었다. 모르시겠습니까? 박민준 씨? 우리는 그녀가 이 점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이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무슨 카사노바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군. 내가 물었다. 박민준 씨, 저는 경험이 많고 세심합니다. 저는 당신이 결혼한 여자처럼 경험이 부족한 연인들을 돕습니다. 그녀는 배우고 성장할 것이고 당신은 그녀의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겁니다. 누구나 권태기를 겪기 마련이죠. 나는 다시 지연을 쳐다보았다. 내가 언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거부한 적이 있었나?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다면 왜 그와 침대로 뛰어드는 대신 나와 얘기하지 않았지? 그녀가 대답했다. 오해하지 마, 여보. 당신은 부드럽고 다정한 연인이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그게 필요해. 하지만 가끔은 현우 씨가 보여준 것처럼 더 강하고 직설적인 것을 원해. 그는 내 마음속에서 당신을 대체하려고 한 적이 없어.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제 내 목표는 내 가정을 파괴한 그들의 삶에 혼란을 일으킬 탄약을 모으는 것이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이제 우리 그룹을 더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셨나요? 당신과 지연 씨도 합류하시겠어요? 당신의 결혼 생활은 더 강해질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걸 소화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지연 씨와 저는 단둘이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는 즉시 내 대답이 필요했지만 얻지 못하자 희미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그가 마지못해 말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덩치 큰 남자 3명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다. 놀랐지만 위협을 느끼진 않았다. 지연이 다가와 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 우리는 당신을 믿고 싶지만 당신이 우리 중 하나가 될 때까지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당신이 오늘 밤에 이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지연이 현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물었다. 다 지워졌나? 지연이 대답했다. 오늘 밤 녹음 파일은 없어. 그녀는 내 핸드폰을 치우며 그들의 그룹에 완전히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현우가 원했던 패배한 표정을 지었다. 현우가 계속했다. 너무 낙담하지 말아요, 민준 씨. 당신이 우리 그룹에서 누구와 먼저 함께할지 선택하기 위해 녹음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그는 내 등을 두드렸고 그룹은 조용히 떠났다. 나는 열쇠를 챙겨 차고로 향했다. 어디가? 지연이 물었다. 서준이 데리러. 괜찮다면. 내가 대답했다. 오늘 밤에 우리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지금 꼭 데려와야 해. 내 아들이 보고 싶어. 금방 돌아올게. 나는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한우 전문점으로 차를 몰았다. 저녁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팠다. 식당은 실망시키지 않았다. 나는 부드러운 소고기를 음미하며 그날 밤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며 내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지배인에게 넉넉한 팁을 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도움이 다시 필요할지도 모른다.
서준이는 나를 보고 기뻐하며 집으로 오는 내내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나는 그를 목욕시키고 밥을 먹인 후 잠자리에 눕혔다. 지연은 가벼운 요리를 하고 있다고 알렸지만 나는 이미 먹었고 그녀나 잘 챙기라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그녀는 퉁명스럽게 굴었지만 우리 둘 다 내일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서준이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지연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무슨 일이야, 민준 씨? 현우 씨 제안에 관심 있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나를 밀어냈잖아.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물어봐줘서 고맙네. 몇 가지 질문으로 대답해줄게. 네 대답이 명확성을 줄지도 몰라. 내가 대답했다. 해봐. 그녀가 말했다. 그들이 떠나기 직전에 새 남자가 우리 집에서 나를 붙잡았어. 넌 아무 말도 안 했지. 그게 사실인가? 그런 게 아니었어. 그녀가 반박했다. 아니라고? 새 남자가 나를 붙잡았어. 예, 아니오로 대답해. 그런 일이 있었나? 응.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래, 있었지. 넌 항의했나? 침묵했던 다른 증인들도 있었지. 예, 아니요? 아니. 그녀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이해하기 시작하는군. 다음 질문. 내가 내게 내 핸드폰을 가져가서 뭘 삭제하라고 부탁했나? 예, 아니요? 아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 잘 들어. 이건 긴 질문이니까 조심해서 들어. 내가 반복하지 않도록. 넌 내가 내 집에서 제지당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걸 인정했어. 또한 넌 내 요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내 핸드폰을 가져가 녹음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도 인정했지. 그게 사실인가? 지연아? 예, 아니요? 나는 명백한 좌절감을 담아 물었다. 지연이 대답했다. 좋아. 거의 다 왔어. 내가 방에 있었고 아무도 내게 내 핸드폰에서 뭘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걸 듣지 못했으니 넌 내 동의 없이 이 일을 하기로 동의한 게 틀림없어. 그게 맞나? 내가 다그쳤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 그런 식으로 생각 못했어. 당신이 말하니까 배신처럼 들리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배신이야, 지연아. 이제 내가 왜 널 뜨거운 감자처럼 버렸는지 알겠지? 네 자신의 대답이 왜 그런지 드러내고 있어. 넌 오늘 네가 내 편이 아니라 그들 편이라는 걸 증명했어. 이제 난 혼자 잘 거야. 나를 그렇게 무심하게 배신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선언했다. 내가 그녀를 복도에 남겨두고 떠나자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문을 잠갔다. 새벽 4시경 그녀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자물쇠가 그녀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화요일 아침 나는 김 이사님과 이야기했다. 실력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남편을 위해 열심히 싸워줄 사람이요. 내가 물었다. 설마 자네 얘기는 아니겠지, 박 과장? 김 이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간청했다. 안타깝게도 제 얘기입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을까 해서요.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우리 법무팀 최 변호사랑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몇 명 추천해 줄 수 있을 거야. 전화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네. 김 이사님이 제안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나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걱정 말게, 박 과장.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겠네. 김 이사님이 확신시켜 주었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나는 진심으로 그의 지원에 감사하며 말했다. 최 변호사의 추천으로 나는 배수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 그날 오후 2시 30분에 상담 예약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건 중 70%가 여성, 30%가 남성이지만 상황에 상관없이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싸운다고 말했다. 나는 내 입장을 설득했고 그녀는 내 사건을 맡기로 동의했다. 그녀는 서준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대학 비용을 포함하여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아들을 부양하는 데는 괜찮다고 말했고 50대 50의 공동 양육권을 희망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판사에 따라 3년에서 5년 정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보통 결혼기간 2년당 1년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20년까지는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녀가 바보들과 놀아나는데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우리는 가족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지난 4년 동안 살던 집을 전세로 얻어 살면서 꿈에 그리던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미래의 안식처를 위한 스케치도 많이 해두었다. 이제 그 꿈들은 사라졌다. 적어도 그 집은 팔리거나 분할되거나
다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서준이는 아직 어려서 특정 집에 애착이 없다. 지연이 계속 그 집에 전세로 산다면 나에게는 상관없다. 나는 그 바보가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모를 안방에서 다시는 잠들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배 변호사는 한국에서 합의 이혼은 평균 8개월, 소송 이혼은 1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나는 8개월 안에 끝나길 바랐다. 배신한 아내와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매력이 없었다. 배 변호사는 또한 불륜 사실을 신고해도 금전적 이득은 없지만 양육권 분쟁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서류가 목요일 오후까지 준비될 수 있다고 했고 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지연의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볼 수 있도록. 이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임료에 합의한 후 나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의 생활 방식에 대해 물었다.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박민준 씨? 배 변호사가 물었다. 제 주된 걱정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8개월에서 1년은 우리 둘 모두에게 긴 시간입니다. 저는 부재 중인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과의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같은 집에 계속 사는 것이 불법이거나 부적절할까요? 내가 물었다. 드문 일은 아니지만 힘들 수 있습니다. 배 변호사가 대답했다. 어떻게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금요일에 그녀가 소장을 받으면 극도로 불행해할 겁니다. 당신이 근처에 있으면 그녀가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분노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배 변호사가 설명했다. 물론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거하게 될 거라는 걸 아니까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바람피운 아내들은 남편과 불륜 상대 둘 다를 원하죠. 그녀가 이혼을 막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배 변호사가 경고했다. 하지만 그건 법적 절차잖아요? 그쵸? 그녀가 원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죠? 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려 애쓰며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 변호사가 지적했다. 어떻게요? 나는 걱정되어 물었다. 만약 당신이 이혼 전에 잠자리를 갖게 되면 타임라인은 0으로 재설정되고 또 다른 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은 그것을 이혼 절차를 끝내려는 의지로 볼 겁니다. 배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건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연이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저를 침대로 유인하려 할 수는 있겠네요. 저는 철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배 변호사님,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배 변호사가 주장했다. 지연 씨가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는 거의 불가능한데 타임라인은 재설정됩니다. 판사는 당신들이 함께 살면서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할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민준 씨.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가 반박했다. 만약 그녀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시간과 장소 같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나요? 저는 그것들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 세부 사항이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당신의 말과 그녀의 말이 맞서는 상황이 될 것이고 판사는 그녀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눈물로 호소한다면요. 배 변호사가 경고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배 변호사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소 안심하며 말했다. 나는 이혼 후에 직면하게 될 또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연은 보통 나보다 30분 일찍 집에 오므로 그녀가 요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도 놀라지 않았다. 나는 부엌을 피하고 복도 화장실을 사용하며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했다. 그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나는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갔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따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곧 준비돼. 서준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있어. 좋은 냄새 나네. 그녀가 말했다. 금방 내려갈게. 고마워. 나는 건넌방 문을 열며 대답했다.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비꼬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어젯밤 핸드폰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 해봐.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현우 씨가 당신이 녹음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모두를 그 위험에 노출시키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어.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그들은 떠날 수 없었어. 그가 내게 당신 앞에서 직접 기록을 삭제하라고 제안했어. 알겠어. 그런데 왜 그들은 네 남편에게 그럴 일을 네가 하리라고 믿었지? 내가 물었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민준 씨. 이해가 안 돼.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뭘 이해 못한다는 거지?
결혼식 날 나에게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내 말에 침묵이 뒤따랐고 나는 그것이 기뻤다. 여보, 내가 그들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지연이 주장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만약 그 남자들이 우리 집에서 널 붙잡았다면 내가 가만히 서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당신에게 무슨 선택이 있었겠어? 민준 씨? 그들이 당신을 쉽게 제압했을 텐데. 그녀가 이성적으로 말했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날 막지는 못했을 거야. 난 널 위해 싸웠을 거야. 왜냐하면 난 그들 편이 아니라 네 편이었을 테니까. 어젯밤 넌 그들 중 하나처럼 행동했어. 내가 지적했다. 당신이 이해 못해서 유감이야. 민준 씨. 난 핸드폰에 대해 설명했어. 달리 할 말이 없어. 그녀는 좌절한 듯 말했다.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나는 농담조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그 사진들은 어떻게 찾았어, 민준 씨? 알고 싶어. 그녀가 호기심에 차물었다. 분명 그러고 싶겠지. 어쩌면 네 친구 중 하나가 네 대의에 그다지 충성스럽지 않은가 보지. 만약 동료 직원이 그 사진들을 나에게 보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내가 놀렸다. 누구? 제발 말해줘. 남자야, 여자야? 그녀가 절박하게 물었다. 말해줄 수 없어, 지연아. 왜 안 돼? 그녀가 화를 내며 물었다. 내가 약속했거든. 나는 씩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화제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보는 거 즐거웠어? 그녀가 다른 각도에서 시도하며 물었다. 아니, 그냥 동물들 무리를 봤을 뿐이야. 나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맞아, 민준 씨. 감정적일 필요 없어. 우리 결혼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거야. 그녀가 주장했다.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결혼은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려 있어. 내가 반박했다. 난 이미 당신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야. 그녀가 덧붙였다. 비꼬지 마. 넌 이해 못해. 우리 삶이 너무 지루하고 환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부부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생존에 관한 게 아니야. 그냥 생존하는 것 이상을 원하지 않아? 우리 결혼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피해가 있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좌절감으로 가득 찼다. 피해는 우리가 한때 가졌던 신뢰의 파괴야. 네 실험들이 우리 결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어. 네 친구들은 신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그래. 난 더 이상 널 믿지 않아. 지연아. 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 등 뒤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다른 남자와 침대에 뛰어들기 전에 나와 얘기하지 않았지? 내 목소리가 높아지며 대답했다. 난 당신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 내가 참여해서 이점을 보면 내가 배운 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개선된 점을 보면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쓰며 설명했다. 그래서 너와 현우는 자신들을 깨우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들은 너희의 우월한 지식을 떠먹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군. 참 엘리트적이시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몰랐어. 내 말에서 비꼬는 투가 뚝뚝 묻어났다. 그녀도 눈치챘다. 내가 배운 걸 보여줄게. 현우한테서 기술을 배우고 어젯밤 미영 씨를 유심히 봤어. 목표는 우리 사랑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는 거야. 보여줄게.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나를 설득하려 열을 올렸다. 널 볼 때마다 움츠러들어. 당분간은 너와 키스하고 싶지 않아. 네가 지금 제공하는 건 한때 내 것이었던 것을 다른 남자들과 자유롭게 나눈 것뿐이야. 내 분노가 간신히 억제된 채 반박했다. 내 것뿐이라고? 당신은 날 소유하지 않아, 민준 씨.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녀가 반항적으로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난 널 소유한다고 주장한 적 없어. 네가 나에게 자신을 주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이제 넌 그걸 되찾아 다른 남자에게 줬어. 넌 내 안에 무언가를 부쉈어, 지연아. 그리고 그게 고쳐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 목소리는 슬픔과 최종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이 금요일까지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모든 자유시간을 서준이와 보냈다. 나는 그의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것은 거의 누가 그를 더 많이 목욕시키는지에 대한 게임 같았다. 서준이는 그 관심을 즐겼고 나도 그랬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이현우와 강미영에 대해 조사했다. 거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현우라는 이름의 유일한 공공기록은 시내에서 구걸하다 체포된 노숙자뿐이었다.
사진과 나이는 지연을 즐겁게 해준 그 사람과 일치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지연이 소장을 받도록 조치했다. 왜냐하면 나는 지역시설 관리자 지부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점심 식사를 포함하여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지속되며 서비스를 광고하는 계약업체들이 후원한다. 만약 지연이 내 비서에게 전화한다면 비서는 나의 장시간 부재를 확인해 줄 것이고 나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긴급한 업무 전화만 받을 것이다. 나는 지연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충격을 처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의 수많은 메시지를 보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분명히 화가 난 채 재빨리 받았다. 이제야 봤네? 진심이야? 내 친구들 앞에서 소장을 받게 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정말 이것 때문에 이혼하려는 거야? 내가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민준 씨. 언제쯤이면 그걸 네 머릿속에 집어넣을 건데? 왜 내 전화 안 받아? 왜 나랑 얘기 안 해? 내 비서가 내가 경영회의에 있었다고 알려줬을 텐데.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전화했어. 나도 할 일이 있고 내가 언제 당신과 얘기하기를 거부했지? 지난 이틀 동안 날 피해온 건 당신이잖아. 난 지금도 당신과 얘기하고 있잖아. 이 대화는 퇴근 후에 시간이 더 있을 때 다시 하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이혼하기 싫어. 제발 민준 씨, 이혼하지 마. 오늘 밤에 얘기하자. 알았지? 지연아? 알았어. 그녀가 훌쩍이며 말했다. 사랑해. 이따 봐. 끊을게. 지연아.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연구소 문제에 대한 짧은 회의를 하나 더 하고 계약업체에 전화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금요일 오후는 보통 조용하다는 것을 알고 일찍 집에 도착했다. 그녀가 요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저녁으로 치킨을 사서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내가 도착한 직후에 도착했다. 나는 그녀의 차에서 서준이를 받아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가 그를 안고 있을 때 나를 껴안았다. 나는 그를 아기 의자에 앉히고 밥 먹이는 것을 도왔다. 아기들은 지저분하게 먹을 수 있고 서준이는 음식을 던지는 것을 좋아하는 단계에 있었다. 그녀는 포장 음식에 대해 고마워했다. 우리는 수다를 떨고 서준이와 즐겁게 이야기했다. 그녀가 우는 와중에도 나는 저녁 내내 서준이와 함께 있었고 그가 잠들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집중의 대상이자 이 상황을 견디는 이유였다. 나중에 나는 거실에서 이혼 서류를 훑어보고 있는 지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미안해, 민준 씨. 됐어?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시작된 이후로 첫 번째 사과네. 정확히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거지, 지연아? 나는 엄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이 그 사진들을 보고 그런 식으로 알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야. 그녀는 진심으로 들리려 애쓰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게 미안한 거지. 네가 바람 피운 게 미안한 게 아니고. 알겠어. 나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현우 씨가 말했어. 일단 우리 그룹의 이점을 보면 당신도 받아들일 거라고. 당신도 다른 여자들과 함께할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쓰며 설명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말했겠지. 너와 현우 둘 다 불륜에 대해 나와 상의하는 것을 잊었어. 네가 내 말보다 그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게 유감이다. 그는 나나 우리 결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보아하니 너도 마찬가지고. 나는 배신감을 느끼며 말했다. 봐. 이제 내가 잘못 행동했다는 걸 깨달았어. 내 말이 맞아. 먼저 너와 얘기했어야 했어. 현우 씨도 내가 너에게 먼저 다가갔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거라고 했어. 그는 네가 마음을 돌릴 거라고 확신했지만 이제 난 잘 모르겠어. 이혼을 취소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그녀가 간청했다. 정상? 그 기차는 탈선했어. 네가 바람 피웠을 때 네가 폭파시켰지. 그냥 서류에 서명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자. 나는 단호한 심정으로 말했다. 서준이가 한부모 가정에서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라길 원하지 않잖아. 어떤 남자도 자기 아들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아. 화해가 최선의 선택이야. 그녀가 주장했다. 만약 네가 이혼 후에 재혼한다면 나도 그가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박했다. 그건 사실이야. 네가 맹세를 깨기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야 했어.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가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은 마음 아프겠지만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나는 네 불륜 그룹의 일원이 되지 않을 거야. 그들은 매력적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역겨워. 나는 다시는 너와 잠자리를 가질 수 없어, 지연아. 그거나 명심해. 내 말에는 최종적인 어조가 담겨 있었다. 넌 그냥 날 상처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아프네. 한 점 땄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만약 내가 그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어떨까? 다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만약 내가 그들을 친구로서 등진다면, 난 절박해. 너와 서준이는 내 인생 최고의 것들이야. 내가 우리를 등졌다고 생각해서 미안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다른 무엇보다 너희 둘을 소중히 여겨.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내 말은 듣지만 믿지는 않아. 넌 이미 거짓말쟁이라는 걸 증명했어. 더 이상 널 믿을 수 없어. 그냥 서류에 서명하고 이 일을 끝내자. 내 목소리는 확고했다. 난 절대 그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걸리든 모든 단계에서 너와 싸울 거야. 지금은 널 잃었을지 모르지만 민준 씨, 난 널 되찾고 싶어. 네가 날 받아줄 때까지 무릎 꿇고 기어갈 거야. 그녀의 결심은 분명했다. 네가 우리에 대한 믿음이 충분해서 맹세를 지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항상 바람 피운다는 말이 있지. 난 항상 널 그렇게 볼 거야. 내가 재치 있게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의 어려움을 깨닫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어떡하지? 그녀가 물었다. 내가 떠나길 기대하지는 않겠지. 난 서준이와 함께 여기 머물 거야. 우린 갈 곳이 없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 말이 맞아. 서준이는 이제 내 세상의 전부야. 난 그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혼하는 동안 여기 머물 거야. 내 길을 방해하지 않을게. 내 빨래 요리 청소를 해줄 필요 없어. 넌 내 필요를 챙기고 난 내 필요를 챙길 거야. 그리고 우리 둘 다 서준이를 돌볼 거야. 그냥 날 만지지 마. 넌 이제 나에게 역겨워. 우리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공존할 거야. 하지만 화해는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들었어, 민준 씨. 하지만 이혼은 긴 길이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난 널 되찾을 거야, 여보. 맹세할게. 그녀가 선언했다. 네가 네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는 한 기회는 없을 거야. 그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만약 네가 네 애인 중 한 명이라도 여기 데려온다면 너와 그는 후회하게 될 거야. 알겠어? 내가 경고했다. 물론이지, 여보. 그게 필요하다면 그들을 등질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길 원해? 그녀는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으려 했으며 물었다. 아니,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게다가 네가 그러면 이혼할 때 내가 양육비를 더 많이 내게 될 뿐이야. 나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내 대답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밝은 미소를 유지했다. 나는 이것을 일시적인 사업관계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것도 내가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필요한 말만 하며 정중하게 소통했다. 놀랍게도 우리는 내 변호사의 몇 가지 제안에 동의했다. 내가 전세금을 내면 지연이 공과금을 내기로 했다. 나는 우리 공동 명의의 모든 공과금을 해지하고 그녀의 명의로 재발급했다. 우리 차는 둘 다 할부가 끝났으므로 각자 기름값과 보험료를 냈다. 우리는 각자 식사를 해결했으므로 식료품을 공유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여전히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재정적 독립은 예상보다 쉬웠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우리 저축의 절반을 내 이름의 새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그녀의 계좌에 남겨두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불쾌해했지만 곧 내가 단지 이혼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지연은 나에게 대화를 걸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나는 항상 정중했고 그녀가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한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 책상 서랍에서 양말을 찾다가 지연과 그녀의 애인 사진 3장을 못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급히 모든 서랍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누가 가져갔는지 알았다. 내 방문의 자물쇠를 살펴보니 그녀가 열쇠공을 불러 열쇠를 만들었음을 시사하는 미세한 흠집이 보였다. 다음 날 나는 침실과 화장실 문에 동일한 새 자물쇠 2개를 사서 열쇠를 숨겨두었다. 그녀가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계속되는 배신은 이혼하기로 한 내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그녀가 현우와의 데이트에 대해 거짓말을 할지 궁금했다. 몇 달간의 의심 끝에
그녀는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부부 활동을 하자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나는 항상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친구들이 그리워 불안해했지만 그들과 어울리지 않기로 한 약속을 기억했다. 그러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에게 외출을 제안하거나 멀리 있겠다는 전화와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응답 없이 각 번호를 차단했다. 12월 중순, 그녀는 토요일에 친구 수진과 저녁을 먹을 것이라고 알렸다. 내가 서준이를 봐줄 수 있다면. 나는 그녀가 집에 아무도 데려오지 않는 한 동의했다. 나는 그 토요일 밤에 회사 볼링 리그에 가입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여자들에게서 서준이가 받는 관심을 즐겼다. 그것은 집에서 지연에 대해 궁금해하며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어느 날 나는 지연보다 늦게 집에 왔고 그녀는 내가 서준이와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그녀는 다음번에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고 나는 솔직하게 내가 그녀가 나갈 때만 집을 나간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녀를 화나게 했지만 지연을 기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종종 내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고 1년이 걸릴 예정이었다. 6개월 후, 내 변호사 배수연은 지연의 변호사가 10번의 의무적인 부부 상담 세션, 일주일에 2번을 성공적으로 주장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참석해서 상담사가 묻는 모든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나는 모든 질문에 대해 같은 짧은 문장을 반복해도 되는지 물었다. 배 변호사는 우리 결혼과 관련이 있는 한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연의 변호사는 상담사가 아내에게 유리하고 남편을 비난하는 쪽으로 하도록 했다. 나는 법을 따르는 한 치료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지연과 치료사의 모든 질문과 진술에 대해 저는 문란한 여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곧 그들은 둘 다 좌절하고 화를 냈다. 두 여자의 언어폭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침착하고 정중하게 대했다. 5번째 세션 후 치료사는 나머지 세션을 비생산적이라며 취소했다. 다음 몇 달은 변화 없이 지나갔다. 나는 모든 여가 시간을 서준이와 보내며 우리의 유대감을 강화했다. 이혼 심리 4일 전 지연은 서준이와 함께 이사했고 나는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 배 변호사가 나쁜 소식과 함께 연락했다. 배 변호사님,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단 한마디도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당신을 위해 싸우겠지만 증거 없이는 힘들 겁니다. 그녀가 그녀의 주장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나요? 배 변호사가 진지한 어조로 물었다. 네, 제 사무실 폴더에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 정보를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달리 말할 때까지 그녀나 아드님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전화하면 즉시 끊으세요. 알겠습니까? 배 변호사가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반복했다. 이틀 후, 나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섰다가 부엌 식탁에 앉아있는 지연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차가 없었으니 누군가와 함께 온 것이 틀림없었다. 내 첫 번째 충동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지만 그녀가 소리쳤다. 민준 씨, 돌아서서 들어. 서준이를 다시 보고 싶으면. 그녀는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거리를 둔 채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한마디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듣기만 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침착하고 비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먼저 네 핸드폰 이리 줘. 내가 끌 수 있도록. 그녀가 요구했다.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녹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껐다. 내가 널 설득하려고 했지만 넌 완고했어. 난 필사적인 수단에 의지해야 했지. 반대 입장이 되어보니 어때? 우리가 섹스했다고 주장해서 시계를 되돌리려고 했지만 현우 씨가 네 변호사가 반대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계획을 세우라고 설득했어. 그래서 네가 날 때렸다는 이야기를 꾸며냈지. 우리 둘 다 네가 날 건드린 적 없다는 걸 알지만 난 서준이의 완전한 양육권이 필요했어. 너에게는 그와 함께할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잔인하지만 이게 나에게 유리한 고지를 주지. 만약 네가 이혼을 취소하고 우리 친구들 그룹에 합류하기로 동의하면 난 접근금지 명령을 풀고 이사 와서 우리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준이도 한부모 가정에 있지 않게 될 거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약속할게. 넌 익숙해질 거야. 어떻게 생각해, 민준 씨? 나와 함께 현실 세계에서 살아. 넌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그녀는 내 가장 아픈 곳, 내 아들을 찔렀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그만큼 의미 있지 않았다. 가능한 한 빨리 대답할게. 지금은 제발 떠나줘.
내가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것을 알고 내 옆을 지나가며 씩 웃었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 창밖을 보니 이현우가 운전하는 번쩍이는 렉서스가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정말로 자기 그룹에 넣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생각할 것이 많았다. 배 변호사는 이혼 심리에 내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지만 나는 거기에 있고 싶었다. 남자 화장실을 나와 법정으로 향하는데 지연이 나타나 쏘아붙였다. 기회는 줬어. 이 개자식아. 내가 저기서 널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내 아들은 내 이름도 모를 거고 다른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거야. 난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는 진짜 남자와 결혼할 거야. 그녀는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서둘러 가버렸다. 구경꾼들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쳐다봤다. 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법정으로 들어가 뒤쪽에 앉았다. 나는 내 변호사가 그녀의 명성만큼 유능하기를 바랐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른 이혼 사건들을 들었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 사건은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심리되었고 긴 하루가 되었다. 지연이 먼저 증언하며 날짜, 시간, 장소와 함께 주장된 폭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어쩌면 나에 대한 징역형까지 구했다. 그녀의 눈물 어린 증언에도 불구하고 내 변호사 배수현은 노트 여백에 꽃을 그리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연의 변호사는 나를 폭력적이고 부적합한 부모로 묘사하며 지연이 화해를 시도했고 내 질투가 우리 결혼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지연의 변호사가 끝난 후 배 변호사가 신문을 시작했다. 주장된 공격의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해 확신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최지연 씨? 배 변호사가 물었다. 아닙니다. 제 변호사님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해서 달력에 다 적어두었습니다. 지연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주장이 정확하고 사실이라고 선서하에 증언하는 겁니까? 배 변호사가 다그쳤다. 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지연이 눈물 흘리며 대답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재판장님. 배 변호사가 말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최지연 씨. 펠드먼 판사가 조언했다. 그녀와 그녀의 변호사는 배 변호사가 그녀를 더 철저히 신문하지 않은 것에 놀란 듯했다. 지연의 비웃음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 아들을 나에게서 등 돌리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생각에 나는 몸서리쳤다. 재판장님, 증인으로 마상철 씨를 부르고 싶습니다. 배 변호사가 요청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평범한 남자가 증인석에 앉았다. 지연과 그녀의 변호사는 당황한 듯 상의했다. 기록을 위해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배 변호사가 물었다. 마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상철 씨. 짐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배 변호사가 물었다. 네, 짐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짐. 법원에 어디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 변호사가 물었다. 저는 맥마흔 수사 및 보안 서비스를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짐이 설명했다. 짐, 제 의뢰인인 박민준 씨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배 변호사가 계속했다. 그는 약 14개월 전 아내인 최지연 씨에 대해 걱정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불륜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사설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짐이 대답했다. 최지연 씨를 감시하는 동안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배 변호사가 물었다. 저희는 그녀의 불륜 증거를 수집했고 그에게 그녀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는 사진 3장을 제공했습니다. 짐이 진술했다. 그것들이 그녀의 불륜에 대한 유일한 사본이었습니까? 배 변호사가 물었다.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사진과 비디오를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고 원본을 유지합니다. 박민준 씨는 사본만 받았습니다. 짐이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의 다른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 변호사가 물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은 훼손되지 않은 원본의 사본입니다. 짐이 확인했다. 감사합니다, 짐. 재판장님, 이 3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배 변호사가 요청했다. 판사는 사진을 수락하고 검토한 후 법정 직원에게 처리하도록 건넸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짐, 그것이 박민준 씨와의 관계의 끝이었습니까? 배 변호사가 물었다. 아닙니다. 그는 불륜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하여 전화통화, 비밀회의, 그리고 노골적인 이미지들을 감시하고 녹화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짐이 설명했다. 그리고 박민준 씨는 이 일을 위해 귀사를 고용했습니까? 배 변호사가 물었다. 네, 저희는 박민준 씨와 최지연 씨가 출근한 다음 날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짐이 확인했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연의 변호사가 항의했다. 그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얻은 모든 증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선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민준 씨가 제 의뢰인을 비방하기 위해 그 녹화물들을 쉽게 조작했을 수 있습니다. 펠드먼 판사는 배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당신의 이에 대해 판결하기 전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배수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배 변호사가 대답했다. 짐, 박민준 씨 집에 설치된 감시 시스템의 성격과 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카메라는 집 아래에 숨겨진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며 이 노트북은 유선 이더넷 허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짐이 설명했다. 데이터는 저희의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로 스트리밍됩니다. 박민준 씨는 원본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노트북은 콘텐츠가 전송되는 웹 주소만 저장합니다. 이 파일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 회사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증거의 연쇄가 지속적으로 감시되도록 보장합니다. 박민준 씨의 유일한 관여는 매달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뿐입니다. 펠드먼 판사는 짐을 보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법정에서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상철 씨. 당신 회사는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기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배 변호사가 대답하고 다시 짐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계속했다. 짐, 당신은 최재현 씨가 제 의뢰인을 폭행했다고 비난하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여기 주장된 폭행의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녀의 비난에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짐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배 변호사가 물었다. 그 날짜의 녹화물을 검토했을 때 폭력 사건은 없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아들과 행복하게 놀고 있었고 최지연 씨는 다른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주장된 폭행 시간에는 집이 평화로웠습니다. 지연과 그녀의 변호사는 시선을 피하고 바닥에 집중했다. 짐, 그녀의 주장에 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배 변호사가 재촉했다. 네, 지연 씨가 이사하기 전날 한 전화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짐이 진술했다. 그녀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것을 보는 것이 싫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때려서 그를 비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그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전문 증거입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원본 테이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그녀의 말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짐이 제안했다. 지연의 변호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짐.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재판장님. 배 변호사가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펠드먼 판사는 지연의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 증인을 신문하시겠습니까? 패배한 지연의 변호사는 대답했다. 질문 없습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마상철 씨. 나가셔도 좋습니다. 펠드먼 판사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짐이 대답하고 법정을 나갔다. 짐이 자리에 앉은 후 판사가 계속했다. 무고한 남자가 완전한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정을 속이려고 거짓으로 고소당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최지연 씨는 위증을 했으며 이는 최대 3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3급 중범죄입니다. 이 녹취록은 기소 가능성을 위해 지방검찰청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박서준 군의 완전한 친권 및 양육권을 아버지인 박민준 씨에게 부여합니다. 최지연 씨는 박민준 씨의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박민준 씨, 자녀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니 면접교섭에 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위자료에 관해서는 최지연 씨에게 42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소유합니다. 예금 및 저축 계좌는 이혼 소장 제출일 기준 잔액에 따라 동등하게 분할될 것입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유지합니다. 박민준 씨가 주 양육권을 가지므로 법원은 양육비를 판결하지 않습니다. 박민준 씨,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사하고 싶으십니까? 펠드먼 판사가 물었다.
나는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필요 이상으로 그곳에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연 씨가 그 집 전세를 유지해도 됩니다. 저는 이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준 씨. 전세 계약은 최지연 씨에게 남겨두겠습니다. 펠드먼 판사가 확인했다. 당신은 8시간 이내에 아이를 박민준 씨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법정 모독죄로 구금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그녀가 눈물 흘리며 말했다. 좋습니다. 모든 접근 금지 명령은 해제되며 최 사건의 이혼 신청을 허가합니다. 두 분 모두 30일 이내에 이혼 판결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연은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울었다. 그녀는 판사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몸을 돌렸다. 민준 씨, 오늘 밤 저녁 먹고 서준이 데려다 줄게. 몇 시간만 더 같이 있고 싶어. 지연이 나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지연아. 난 이미 새 아파트를 구했고 여기서 나가자마자 그리로 이사할 거야. 나는 그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여기 주소야. 내일 정오에 서준이 데려와. 그때쯤이면 정리가 끝날 거야. 그녀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게 아닌데 미안해. 글쎄, 이제 넌 내가 없어도 네가 원하던 흥미로운 연애 생활을 할 수 있겠네. 다음 오픈 메리지에서는 행운을 빌어. 내가 비꼬며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 씨 고마워. 뭘? 나는 놀라서 물었다. 현우 씨와 미영 씨를 건드리지 않은 것 말이야. 그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네가 나처럼 그들을 알지 못할 거라는 게 아쉽네. 그녀가 말했다. 문제 없어. 난 이현우나 강미영한테는 관심 없어. 하지만 네 회사에는 관심이 있지. 그들이 엄격한 사내연애 금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 내일 난 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들의 정책 위반이 내 결혼을 파괴하고 내 아들을 거의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황태석 부장이 주범으로 지목될 거야. 보아하니 그는 수십 명의 여직원과 잤더군. 그 사람 내 상사 맞지? 지연은 충격받은 듯 보였다. 알고 보니 황태석 부장은 아내 리디아와 두 아이가 있더군. 그녀가 그의 행각에 대해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알게 해줄 거야. 리타 콘수엘라, 아니 네가 아는 고은아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말이야. 하지만 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어. 그녀가 간청했다. 서준이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왜냐고? 그가 내 결혼을 파괴했으니까. 왜 내가 그의 결혼을 파괴하면 안 되지? 그가 내 아들을 나에게서 거의 빼앗아갔어. 왜 그의 아이들이 진실을 알면 안 되지? 넌 지금도 그를 변호하고 있잖아. 만약 네가 계속 버틴다면 지연아, 넌 꿈에 그리던 남자를 얻게 될지도 몰라. 그는 1년 안에 이혼할 수도 있겠지. 단점은 그가 실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내 콜센터 여자친구들처럼 말이지. 황 부장의 행동에 대한 그들의 침묵도 회사 정책 위반이야. 우리 모두 해고당하길 바라는 거야? 난 이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녀가 반박했다. 오, 걱정 마. 내 직업은 안전해. 내 회사가 널 계속 고용하는 한 이 일을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 넌 아마 네 자신의 추종자 그룹을 시작할지도 모르지. 내가 없으면 네 인생이 얼마나 멋질지 상상해봐. 불륜이 우리 결혼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설명하면 여자들이 너한테 합류하고 싶어 안달이 날 거야. 다른 관리자를 고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남편들 중 한 명이 나설지도 모르지. 모든 흥미로운 가능성을 상상해봐. 하지만 왜 내 직업은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해고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서준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니까. 그게 꿈의 직업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네가 나에게 돈 때문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돼. 서준이가 이혼할 때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지 물어보면 난 공정했다고 말하고 싶어. 만약 네가 그에게 달리 말한다면 난 그에게 증거를 보여줄 거야. 지연과 그녀의 친구들은 내가 처음부터 그녀의 애인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내 사설 탐정은 훌륭한 일을 해냈다. 엔지니어는 항상 지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 답이 없으면 답을 아는 사람을 찾는다. 내 변호사 배수연은 지연의 콜센터를 상대로 15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했다. 그녀는 2억 5천만 원을 가졌고 나머지는 나에게 왔다. 나는 지연에게 4,200만 원짜리 수표를 써주며 내 위자료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지을 돈도 충분히 남았다. 직장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많은 미혼 여성들이 나를 잠재적인 상대로 보았다. 하지만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일을 겪은 후 나는 당분간 서준이에게 집중하고 나서 데이트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마침내 자유다.